XSFM입니다. I, D, W, K. 어제 이 시간에 저희는 국가의 묵인 혹은 불법행위 유도로 인해 말 그대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 대가로 대부업체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미약하나마 이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없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전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용의 발음에 의하면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발음가 이용 상임 수석 상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동안 잘 계셨나요?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파리에 네. 라파에트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래요? 여기 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손가락으로 추정되는 어떤 것이 이렇게 막 그 세월호를 조종하고 있는 그림이 크게 걸렸다라는 내용의 그걸 증명해주는 사진 짤방이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어떤 트위터 유저분이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내셨어요. 왜 이런 걸 가짜로 만들까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 셀피를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디 되게 큰 대형 벽면 같은 데에다가 자기 사진 합성시키는 예쁘게. 그 되게 잘해놓으면 예쁘잖아요. 그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밝혀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만드신 분들도 뭐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반칙은 쓰기 시작하면 저쪽도 잘 쓰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쪽에서 반칙을 잘 하는 사람들이 중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네. 네. 이것도 역시 석학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이 리트윗 하셨길래 저도 알았는데. 네. 근데 그걸 합성해 놓고, 네.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합성을 해 놓고, 합성이다라고 표시를 하거나 어떻게 합성일 줄 알게끔 네. 합성을 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이거니와 근데 그걸 지금까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진짜인 양 포장한 게 에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걸 뿌려버리죠. 바보지. 그거 합성이라고 알리거나 티를 내도 충분히 훌륭한 거예요. 지금 이 목소리를 내신 분은 유두왕 니플킹 어제에 이어 헐벗고 계신 사무실이 덥다면서 어제도 오늘도 지금 해가 지는 저희들이 지금 방향이 해를 지금 잘 보는 방향이라 저녁 때 해질 때 비슷한 시간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한강가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헐벗은 채로 니플을 자랑하고 계신 네. 니플러. 마사오는 들어봤어도 니플러는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께서 지금 겨드랑이 겨들겨들 하시며 앉아 계십니다. 네. 주말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왕초보의 무한신뢰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녹음 기준으로 어제 올라온 트윗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되신 적이 있는 네이에게 님이 이거 재미있네요. 실시간 검색어 기사에는 어김없이 같은 단어가 반복되네요. 하하. 기사 보는 눈이 조금은 좋아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기레기 박멸계의 석학을 모셨더니 청취자분들에게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 뭐 걸그룹이야? 아니요. 거봐요. 궁금해진다니까.
그래서 마사오 같은 수준인 게 지금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내 수준이 어때서? 현재 자신의 옷차림을 한번. 보이는 라디오. 아니요, 막상 헐벗은 건 마사오님인데 예. 진짜로 헐벗은 건 나와 이용의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베니레인이 하는 말. 왜 항상 부끄러움은 정상인의 몫인가? 미스테리죠. 네, 헐벗고서 하는 말이라니 우리한테 들으라고. 난 가만히 있는데 니네가 부끄러워하니까. 네. 더워요. 마치 네, 덥긴 덥죠. 네. 선사시대를 다루는 히스토리 채널의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듯 한 기분으로 저와 이용은 오늘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 생태계의 석학을 만나서 좋은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돈 빌리기의 석학을 만나서 그동안 3주째 우울한 얘기만 했다가 오늘은 필요한 정보를 좀 얻어가야겠습니다. 그 돈 빌리기의 속학이라기보단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 뭐 이런 식으로. 청취자 여러분, 그 시스템이 잘못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없어도 노태우가 자기 사돈네 집안하고 쿵짝쿵짝해서 통신비가 10,000원에서 100,000원, 200,000원으로 올라갔고 그 이후에 정부들이 하나씩 삽질할 때마다 민생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돈을 꾸기도 어려워졌고 예전처럼 상호 신용금고를 이용하기도 어려워졌고 그게 민심이 흉흉해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믿고 개를 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돈 벌기 힘들고 번 돈 나가기 쉬워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도덕적 해이를 가진 사람은 없지는 않습니다. 마사오 기동취재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딱히 수고할 거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은 코디네이션 감각적 해이를 유감없이 보여주겠습니다. 예. 누드 방송. 이게 진짜 도덕적 해이죠. 예. 근데 지난 마지막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방송 딱 끝나면서 옷장 봤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는 벗고 시작하는 거지. 저는 그 마사오님이 여름에도 참 따뜻하게 입고 다니신다. 이렇게 티셔츠를 몇 겹, 한 2여 겹 입고 다니시는구나 했더니 그게 다 배웠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마사오님 그 척추와 니플에다가 순행 쿨러를 달고 말겠어요. 야, 내가 그때 예전에 얘기해줬잖아. CPU처럼 시원하게 해드릴게 내가. 일본에 있다가 네. 얘기했어. 그 세관이 예. 그 옷장 까보라고 딱 같은 배군요. 근데 그거는 세관이 까라 그런 거고. 그냥 배군요. 그건 세관이 까라 그런 거고. 우리가 언제 벗으랬어? 빨리 진행하세요. 네. 바로 갈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이런 의문을 하나 딱 던지고 마무리를 했죠. 그럼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저는 답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정부는 방조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게 만들려고 애썼겠지. 네. 자, 그런 예상을 하고 깔면서 그러면 실제로 진짜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미소금융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맹부 시절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면 방글라데시인가요? 그렇죠. 그 그라민뱅크에서 시작되죠. 잘 알고 있네.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전담은행인 그라민은행이 설치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방글라데시어로는 이게 그라민이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어쨌든 무담보 소액 대출로 영세민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 기회를 마련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 사업. 대부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뭐 초저리겠죠? 저리기도 하고 그 영세민에게 그 긴급 자금과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속 취재를
하지 않고 대충 훑어봐서 지난 회에 전에 그 대부업 할 때 제가 마이크로 크레딧이 어떤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수였어요. 아, 취소해요? 마이크로 크레딧은 사기래요. 이를 바보로 만든다. 아, 마이크로 크레딧 자체는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의 아니요. 지금 이 그라민 그 대출 이것도 네. 이거 만든 사람이 근데 설이 분분해요. 네. 빈자의 은행이라는 이름도 붙어있는 그라민 뱅크는 자산의 5%가 방글라데시 정부, 나머지 95%는 돈을 빌려간 가난한 서민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랜드마크입니다. 제대로 운영되는 대부업법이 없어 90%까지의 높은 이자율이 횡행하는 방글라데시에서 최대 20%의 이자율로 인해 높은 회수율을 보이는 그라민 뱅크는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금산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텔레콤, 그라민 어업, 그라민 소프트웨어 유한회사, 그라민 의류 등 2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창시자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 뱅크는 2006년 노벨상을 비롯 세계의 시민사회가 수여하는 많은 상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2010년 11월 노르웨이의 TV를 통해 처음 방송된 프로그램 마이크로 크레딧의 빚에 빠지다가 이자율이 90%던 20%던 이자 갚기에 발목이 잡히면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하면서 큰 호응을 얻어 신뢰와 실효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 사악한 사기꾼이라서 망한 건지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니면 이게 어떤 그 반대 쪽의 그 작업인지 요거는 소문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상적이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 아니었느냐. 마이크로 크레딧의 어떤 대안론 이거는 철회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미소금융이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자영업자한테 사업자금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원칙이나 이런 게 무분별해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이걸 다 떠넘기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지금 연체율이 작살입니다. 미소금융은. 연체율 쩐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실패라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겠죠. 예. 시스템 디자인이 엉성했을 것이다. 쭉쭉 가면 이제 입이 쩍쩍 계속 벌어질 텐데 햇살론. 햇살론? 그건 또 뭡니까? 햇살론은 긴급 자금이에요. 긴급 자금. 네. 그러니까 실업을 했다든지 어, 아프다든지 아. 그 생활 자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 뭐 구청 단위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 네. 하더라고요. 예. 아주 간단한 얘기로 복지로 해결해야 될 것을 개인 빚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국가에서 솔루션이랍시고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햇살론. 긴급자금. 내가 실업을 했어.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쌀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근데 네. 좀 틈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각지대. 예. 이럴 때는 복지의 손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이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 빚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갖고 드리고. 그거는 뭐 저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전환 대출. 근데 재밌어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잖아요. 네. 예. 이게 성실하게 이자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금리 쓰면서 빚을 못 갚아서 그 쓰는 건데 고금리를 쓰던 애들을 저금리로 쓸 때 자격 요건이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바꿔드림론이라 해서 되게 혜택이 있을 것 같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네. 그런데 정말 응급한 이머전시 긴급한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만들어줬지만 아, 정부가 만들어줬는데 민간이다. 그러니까 요 뒤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럼 무슨 위원회예요? 신용회복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용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용을 네. 회복해서 파산 지경에 이른 사람, 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을 고리를 저리로 갈아타게 해줘서 회생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리대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사람들 네. 저리로 바꿔타게 해서 되게 뜻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얘들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얘들이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은행협회가 출자해서 만든 단체예요. 네.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네. 예? 왜 해줬냐? 그 하도 가계대출이 문제이고 하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은행기들이 모였어요. 야, 어떡할래? 정부가 저렇게 지랄하는데 뭐 해주지 뭐. 그럼 어차피 저리로 해줘봤자 대출 아니에요. 그죠. 은행에서 쌓여있는 돈인데. 저리든 고리든 대출이죠. 대출은 대출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네가 평소에 대출 금리를 예를 들어서 10% 받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경우에만 특별히 5% 받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고리 대부업, 러시앤캐시 같은 데서 34.6%를 받던 것을 은행에서 평소 10% 받던 걸 똑같이 10%로 전환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11%에서 12%, 좀 더 받게 더 해줘요. 받겠다. 한 14%. 받아요. 믿지지 않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고리 대출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똑같은 대출이든 평소대로 하든 거기서 좀 더 받든 어쨌든 네. 고만고만하게 해요. 그래놓고 지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뛰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리스크가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놓고서는 만들어온 게 은행들이 출자해서 은행협회에서 만든 게 신용회복위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조차 연체를 하면 얘들이 하는 짓은 채권 추심이에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네요. 돈을 대부업체에다가 갚아주고 그 빚이 절이라는 명목하에 은행에 와서 또 대출 장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채권은 소멸되느냐? 얘들이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짓이 전화해서 빚독촉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그림이 어느 업계에 있냐면 핸드폰 업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쪽 통신사에 지금 고객들이 지금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빨리고 있어. 우리한테 오면 할인해 줄게 하면서 통신사를 갈아타게 하는. 그죠. 근데 그게 갔나? 뭐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얘기는 계속 달라지지가 않는 게 국가가 뭔가를 추진합니다. 왜냐면은 국가는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여론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는 훨씬 진보적이에요. 국가가 조선일보처럼 생각하면 위조금을 왜 만들어요? 실업급여 왜 있어요? 개인 회생 파산제도 왜 생기며 뭐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는 왜 있습니까?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보적으로 정책을 펴요. 훨씬 인본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은행한테 압박 넣었어요. 국가가 직접 안 하고. 그래서 은행과 국가가 결론을 만들어놨더니 그 결론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 결론이 주는 메시지는 좀 깎아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장사하는 데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마지막 한 방울의 리스크까지 가난한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라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 라는 거군요. 지금까지 읊어주셨던 네 가지의 햇살 미소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털어먹으려고 한 거고 햇살론이던 바꿔드림론이던 신용 겨드랑이 위원회 이런 거던 암내라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죠.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그래서 뭔가 국가기관스러운데 사실은 은행권 공동 채권 추심 기관일 뿐입니다. 은행권이 하는 대부업체다. 그렇죠. 국민행복기금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예요? 네. 주식행복기금 주식회사요? 아니 국민행복기금. 부실채권 3.4%에 사들여서 50%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국민행복기금이야. 와, 뭔가 있을 것 같죠. 그게 이명박 때 네. 막 그 서민들 가계부채로 주거나 하니까 네. 이렇게 딱 이명박이 이씨 했는데 네. 은행에서 알았어 하면서 조삼모사로 만든 짓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겉으로 이런 이름 네이밍 지어놓고 결과적으로 뚜껑 열어보면 뜯어먹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지금 이것들이 모자르다고 네. 더 배가 고프다고 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걸 만들겠대요. 서민금융진흥. 금융을 진흥해요?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걸 만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얘기한 신용회복이나 국민행복기금 이런 것들에 민간의 법적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민간의 법적 지위를 준다. 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크게 뜯어먹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이밍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이 진흥되면 안 좋다고요.
도대체 뭘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서민금융을. 그러니까 고통을 영원히 받게 해주겠다. 잘 뜯어먹겠다. 좋은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도살장을 하나 크게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각기 사냥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약쟁이들이 몰래 어디로 갈까? 주사기랑 마약을 사서 막 지네 골방이나 화장실에서 맞잖아요. 야, 여기 되게 청정하고 환경 깨끗한 큰 방을 만들어줄 테니 여기 와서 맞아라. 이런 거죠. 서민재활원. 그럼 서민금융진흥원. 너 기왕 약쟁인데 깨끗한 데서 맞아라. 그렇죠. 정부가 네, 마약 공급도 내가 반값 해줄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은행협회나 이런 금융권, 금융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렇게. 걔들 이익에 철저히 복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죽지 않게도 해야 되고 은행이 장사 되게도 해야 되는데 그 양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언제나 은행 쪽 편을 들게 되네요.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바꿔드림론 같은 시스템 한번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업에서 고리로 고생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은행 돈으로 대부업에다 대신 갚아줬어요. 자, 대부업 위너. 대부업체 위너. 그렇죠. 돈 다 받았으니까. 위너. 그죠? 그리고 그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도 그때 발생된 이자까지도 그러니까 대부업체한테 준 거를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그걸 저리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해봤자 지들이 보면 그게 손해 아니죠. 은행에서 손해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손해가 아니죠. 위너. 그죠? 네. 그죠? 그리고 다 윈윈. 중요한 거는 서민 금융이 진흥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빚을 내라 갖다 써라란 얘기란 말이에요. 네. 이자 계속 내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분화돼서 긴급자금이라든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생활자금이라는 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개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사회적 복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이걸 디테일하게 나눠야 된단 말이죠. 네. 이건 모든 걸 그렇고 학자금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개인에게만 다 떠넘기면서 그걸 편하게 싸게 갖다 써라. 결코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빚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눈을 각도했듯이 채권 수명은 인간의 수명보다 깁니다. 금융은요. 네. 뭐. 마사오님의 배 같군요. 줄어들진 않고 네. 점점 땅으로 꺼지기만 하는. 큰일이에요. 예. 하여간 정말 큰일입니다. 네, 국가의 정책은 고민했을 수도 있고 안에서 누군가가 고민도 했겠지만 매번 돈 꿔주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걸 심지어 더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금융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금융이란 페널티가 명확한 비용 부담의 원칙이 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게 금융의 요체잖아요. 그렇죠. 그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위험한 만큼 많이 먹는 거고 내가 적금을 이렇게 부었으면 내 돈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온다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네.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걸 개인적 책임으로 몰아가 버리면 그 고금리 돈을 버는 놈들은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쪽쪽 빨리는 것들은 따로 있고 이거는 분리를 해서 칼로 탁 자르듯이 분리를 해서 야 이건 복지 이건 사회적 연대로 해결해야 돼. 야 이건 개인 그건 네 도덕적 해이가 맞아. 그건 네가 책임져. 너 파산하든지. 야 대출 이걸 얘 뭘 보고 이렇게 막 대출해줬는데 네가 엿먹어야지. 너 이거 떼이는 거 맞아.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탁탁탁 자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돈이 없으세요? 빚 갖다 쓰세요. 사기업도 광고를 때리고 국가 정책도 그렇게 계속 밀어가지고 다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 작년에 가계부채가 지금 문제니까 국회에서 가계부채 청문회를 했어요. 네, 그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이요. 네, 서민들에게 쉽게 대출해주는 서민대출은행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들 수를 줄이자라는 안철수
의원의 그 예전 주장처럼 아,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예. 아닌가가 아니라 결여되어 있네. 있네. 예. 생활 자금을 대출을 해서 조달해야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쉬운 대출인지 그렇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연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개인 책임으로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나누고 그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될 시스템이 정착돼야 되는 게 우선인지. 그러게요. 그냥 그러니까 대출은 그냥 빚이에요. 서민들에게 쉽게 대출해주는, 서민들에게 쉽게 빚내라고 해주는, 지금 이때까지 국가 정책과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김재현 의원은 설마 선의가 없겠습니까? 통진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상이 우리 전체가 지금 김재현 의원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실이 연구가 부족한 건 좀 안타깝다. 그렇죠. 네. 대출을 유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네. 저축을 유도해야 돼요. 예. 너무 당연한 원칙이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대출을 자꾸 유도하고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서민자만 앞에 붙으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런 잘못된 규정과 시각에 쩌들어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있죠. 네. 장애인이 보험 가입 있잖아요. 네. 일반 사보험, 민간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을 쉽게 해주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요. 복지를 해결해야지. 사보험은 내가 내는 돈인데 이건 장애인은 우리 사회 비용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럴 생각은 없고 장애인의 주머니를 시장에 이건 들고 장애인 있는 사람들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아 그런 거다. 이건- 그냥 보험회사 좋으라고 만들어 놓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둘 다겠죠. 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거다. 둘째, 지금 보험 사기업만 좋아지는 거다. 사회적 책임으로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네. 그 건강보험에 뭘 만들든지 예. 아니면 무슨 규정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장애인 개인 그것도 돈이 있는 개인이면 가입하기 쉬워. 돈 없는 개인은 가입하기 쉬워봤자 어차피 사기업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예. 그죠. 사기업을 가면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계산이 서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여기 보험을 들 수 있게 쉽게 해줬대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왔는데 아마도 돈을 더 내야 잘해주겠지.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약관이 족같겠지.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 장애인 민간보험 가입을 쉽게 하자라는 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고 금융회사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서민 대출을 쉽게 해주는 대출은행을 만들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이 근본적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근데 그게 전환이 아니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지. 저도 이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왜곡된 생각에 지금 갇혀 있는 거라고요. 비유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용감하게 던져볼게요. 바깥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각의 전환이 확 생겼어요. 우리가 반전세 살거든요 지금. 월세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복도에 등 교체해달라. 뭐 수도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바깥 양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 내고 들어와 사는 거니까 우리가 손님인데 왜 큰 소리를 못 치냐. 전 그런 개념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존나 소시민. 그게 맞더라고. 고객인데 고객.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저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렇죠. 우리 저번에 자동차 얘기했을 때, 네. 얼마 전에 트윗 보니까 또 올라왔더만, 버스에 받쳐가지고 갈비뼈 3개 부러지고 차 옆이 완전 뭉개졌는데, 네. 에어백 센서가 7개가 하나도 안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원인 규명해달라고 현기차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영화 미라 같아요. 절대 봉인이 안 풀려. 수천 년간. 그랬더니 센서를 다 비켜가면서 했다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언론에 알리겠다 그랬더니 뭐 알려라. 그래가지고 트윗 RT 부탁합니다 이랬더라고. 야 무슨 이모탭과 안악수나문을 깨우는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에어백 터지기가. 근데 뭐야, 그런 뭐야, 거는 이게. 그게
사람의 목숨, 국민의 목숨이고 이게 길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지네 집구석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로봇 청소기 같으면 상관 그런가 보다 하겠어. 자기 집을 돌아다니까. 근데 길거리 돌아다니면 불특정 다수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그 국가에서 안전성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국가의 방조의 문제? 근데 이 안전관리공단 그때 그 리콜 그거 하는 사이트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지네가 직접 가서 일일이 하진 못하고 그 항의 들어오는 거 그거 건이 많이 들어오면 가서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전수조사 못하니까. 이런 국가에서 나서야 될 것 그리고 나서도 될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나서야 될 것. 나서야 할 것. 네, 이런 거를 그냥 민간에 맡겨버리니까 이지랄이 나는 거거든요. 대출도 지금 은행협회에서 자기네 은행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채권 추심 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이쁘장한 말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가 왜 불합리한지는커녕 그러면 좀 더 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은행을 만드는 게 낫겠네. 아이고 장애인들이 사보험에 가입 못해? 그러면 이건 복지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그러면 장애인을 사보험에 가입하기 쉽도록 법을 바꿔야겠네. 왜 그렇게 항상 한 발자국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 테두리에서. 쟤들이 쳐놓은 그 결계 안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소위 진보정당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조차.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다는 반증일 수도 있죠. 그 결계가 대단한 거죠. 네. 아, 그런 거 생각난다. 그 농업 개방 뭐 이런 거 하면서 FTA 체결하고 그러면은 일단 농축산업 관세는 무조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좆대라. 그렇죠. 우리는 현대를 살려야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반대급부를 주잖아요. 관세를 없앤 대신 너네에게 이런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게 농어민 대출 뭐 계단 낮추기 뭐 이런 얘기 늘 나오거든요. 빚은 결코 없애지 않아요. 네. 그냥 빚을 쉽게 얻어가게 할 뿐이지.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마약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아니구나. 이게 뭐 어떻게 그 마약인데 더 쉽게 해서 이거 빼자. 더 순한 마약을 파는 거죠. 접근하기 쉽게. 네. 검증되지 않은 범죄 조직의 마약을 사지 말고 우리가 제공하는 저렴한 고품질 마약을 사렴. 상호 저축 마약. 서민 조리 마약. 네. 햇살 약. 햇살뽕. 뿅가게 해드림. 그러니까 이 서민을 향한 국가 복지 이거는 아예 손에 안 대고 근데 금융권에 빚내게 만들어서 개인 책임화 시키는 거 그게 네. 지나치게 만연화됐다는 거. 우리 그 얘기 지금 한 50번쯤 한 것 같은데 희망은 언제 말이에요? 지금 나와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럼 없는 것 같은데. 듣기 힘든데 지금 나온다고 말하면 보통 마사오님은 30분 후에 얘기하잖아. 아니야. 못 지금 믿겠는데. 지금 그럼 지금 광고 듣고 돌아오면 바로 오케이. 뭔가 솔루션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두 가지가 답답합니다. 상황이 답답하니까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답답하니까 답답하다. 마사오 기동치제 반장께서 무슨 예시를 들건 다 결론이 똑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들어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저희들이 이걸 너무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는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긴 해요. 아니 소장농을 소장농으로 만들어 놓고 신분 상승의 방법을 없애고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없애고 무언가 원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없앤 다음에 돈을 꿔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고리를 받아먹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근데 그걸 농사를 지어야지라고 해야 되겠느냐. 가난의 주임 이런 겁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결론 같은 결론, 그나마 좀 듣고 싶은 결론을 말씀해 주실지 보겠습니다. 요거 딱 하나만 하고. 아이고, 그렇지 않았어, 내가. 뭘 바로 나온대.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업자들이 지금 대부 얘기하다 장기라 그러니까 무섭네. 장기적 관점에서 긴 안목에서 마구 대출해주면 좆된다는 그 위기감이 없이 단기 이익을 위해서 마구잡이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도덕적 해이고 이게 모럴 해저드예요. 네. 이렇게 1금융에서 4금융으로 넘어간 게 대략 10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리셀 되고 되팔고 한 게. 네. 근데요. 10조. 근데 이게 확실하진 않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실 채권들 우르르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경매 넘긴다고. 10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물론 10조만 될 리는 없죠. 천조국인데. 근데 전적으로. 그런 채권 2차 시장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네. 그게 이제 공개가 규모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게 재작년인가? 2011년인가? 11년인가? 아무튼 그때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0조 규모라 그래서 10조 하는 건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 얼마나 그렇게 넘어가고 있느냐. 그거를 공개를 국회의원실에서 그냥 말단 보좌관이 그 자기 업무망 이거 해서 국회에다가 컴퓨터로 해당 부처에다가 요청하면 네. 나와요. 그래요?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안 줘요? 안 주기도 하고요. 네. 달라고 요구하는 의원이 없어요. 어디서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쉽게 얘기해서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국회의원실 어디에도? 달라고 안 하니 안 주는 거구나.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병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정의당이랑 통진당은 왜 병신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야당 다 병신. 네. 그러니까 여당은 나쁘고 야당은 무능하다는 게 그 너무 뻔한 레토릭이지만 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당조차도 아까 그 통진당 얘도 들었지만 야당조차도 이 사태 네. 국민의 그 가계 대출이 살인적이고 뭐 약탈적 대출이 문제고 계속 빚만 권하고 빚만 늘려가고 이 사태가 엄중하다라고는 얘기하면서 네. 그 근본적 원인이나 그 대책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찐개찐이라는 얘기죠. 연구도 안 돼 있고 네. 모른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해? 세월호법과 관련돼서 이걸 처리 못해, 이거가 똑바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유가족들이 포기 안 하고 여당이 포기를 안 하니까 민생법안이 처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여당의 속내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해주면 존나게 민영화시키겠어. 다 민영화시키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모두 알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그래서 뭐 어쩌다가 되게 기적적으로 세월호법을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채로 어떻게 처리를 다 해서 네.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런 약탈적인 대부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 공부가 잘 된 야당의 의원도 없는 것 같으니 국회가 열려서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고로 병신과 악당들이 모여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희망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 누가 힘이 세냐? 아주 간단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빚 갚아라 라는 구호보다는 함부로 빚 빌려주면 좆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돈 그러니까 빌려주려고 하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다. 그러니까 나쁜 새끼라기보다는 그 광고로 어마어마하게 때리잖아요. 높은 금리 뭐 네가 놀렸잖아 이러면서 막 때리잖아요. 때려. 그 막 약탈 대출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단 한 번도 채무자의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약탈하는 회사가 딱이야. 그러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채무자도 권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냥 뭐 시스템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은행한테 가. 에? 3개월 연체가 됐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은 아까 그 연체율 조정 때문에 턴다 그랬잖아요. 야, 니네 졸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털 거잖아. 내가 그걸 아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좀만 내가 깎아줘. 돈을 줄게. 갚는다니까? 근데 지금 3개월 연체된 이유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거든. 그러면 기간이라든지 이 금리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을 하자. 하고 최소한 이 정보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만이라도 많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근데 그런 건 기업들이 늘상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큰 구찌 아까 그 돈과 권력 있는 애들은 네. 그 퉁치는 게 일이죠. 아까 기업은 늘 그러고 있어요. 자기 돈에 이익금이 쥐어지면 그것도 세금을 매겨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또 돌리고 빌리고 빌린 거 늦게 갚고 안 갚고 하고 있어요. 그걸 법대로 한번 하면 기업이 자빠라지는 걸 알려줬다는 게 대우 사태인 거죠. 그렇죠. 3개월 되면 부실 채권화되니까 차라리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하자는 생각 자체를 우리도 못하고 쟤네는 안 하죠.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렇죠. 금융복지 상담. 서울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서울에만 있어요. 오, 조사했다. 이게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네. 그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결해달라 그러면 그 번호 가르쳐 주거든요. 네. 자, 뭐 하는 데냐?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상담을 해줘요. 아, 빚이 이렇게 있으니 상담? 이거는 저금리로 이렇게 갈아타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빚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방금 은행에 가서 이렇게 요구하십시오라든지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의 눈으로 우리가 모두 안 갖고 있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이게 경제 정의라든가 네. 모럴 해저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도 네. 그걸로 걸고 넘어지고 싶어도 그것마저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제일 금융권의 대출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 100만 원 꾼 걸 딱 10,000원만 받고 추심업체에 팔 거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다만 못해 몇 달을 기다려주면 다 갚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라도 까줘. 아니면 그 10,000원에 팔 거야 내가 50만 원 줄게. 그럼 땡큐 아니에요? 10,000원에 팔 거 99만 원 낼게. 그렇죠. 내 100만 원 껐는데 아니다. 100만 원 다 낼게. 2달만 기다려줘. 너네 1년 기다리다가 10,000원에 팔아버리는 것보다 99만 원 이득 보는 거 아니야?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또 그 고금리나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네. 파산 우리가 아까 그랬죠. 법원도 그런 도덕적 해이 서민 개인의 도덕적 해이 시각에 경도돼 있어서 쉽게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파산 등에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뭐 엄한 법률사무소나 로펌에 가갖고서는 이상한 대출을 더 얹어받은 다음에 그걸로 파산을 하고 이렇게 탈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파산 같은 거에 도움을 주고요. 그게 또 필요한 복지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게 참 많거든요. 사실은. 그죠. 뭐 긴급생활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희망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서울 시민 아니어도 전화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전화는 가능해요? 네, 전화 상담 가능하죠. 우와. 근데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서울시와 제가 아까 그 처음 지난 회에 말씀드렸듯이 재윤경 대표, 에듀머니 네. 재윤경 대표, 그 사단법인 희망살림이라고 있어요. 희망살림. 네, 거기에 상임이사인데 이분이 비탄감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상담원도 교육해서 양성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와 제휴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빠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나쁜 얘기인가? 네, 추측이니까 오세훈이나 이명박이 시장일 때 가가지고 이걸 들이밀었으면 받아줬을까 싶은데 너무 추측이네. 그렇지? 죄송합니다. 받아줬을 수도 있잖아. 미소금융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 빚을 빚으로 전환해줬죠. 아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미소 지움. 그리고 또 이게 뭘 또 상징하는 게 있냐면 지금 2차로 이런 상담센터를 또 하나 지역에 낼 예정이거든요. 서울에서요? 거기가 성남이에요. 성남시가요? 근데 그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고 국회가 할 일인데 지자체가 왜 그러냐면 왜냐면 네. 아까 그 고금리 대부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댔지. 대부업체 관리 감독권이 지자체에 있거든요. 제가 유도한 거예요. 이런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금융과 복지는 구분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이라는 건 그 페널티가 아주 명확한 비용 부담의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칼 같은 거예요. 산수란 말이에요, 산수. 그렇군요.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플러스 되고 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게 금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복지라는 걸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큰 틀에서 사회적 지속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산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과 복지를 일단 구분하는 게 먼저다.
게임제로 파편화를 해버리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연대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예. 누가 좋아질까? 좋아지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파편화돼서 대출을 계속 받게 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금융 자체가, 이제 금융 환경 자체가 이제 정상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가 아니라 정상화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며 맨날, 좀, 이제 진짜 정상화돼야 된다. 뭘 뜻하냐면, 제가 전에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교통딱지 한번 방송한 적 있잖아요. 그랬죠. 네. 예. 그 범칙금. 그 범칙금 땡겨 쓰는 거. 그렇죠. 경찰청 긴급 관련 모임 해가지고 작성했다는 거. 네. 그때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납부율이 90%대였는데 네. 마구잡이로 막 끊어대다 보니까 납부율이 60%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거든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대출, 가계 대출에서. 네. 이건 모럴 해저드의 확산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도덕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 씨발, 돈 꿨지만 안 갚아, 싫어, 씨발, 몰라, 배째라 그래. 라는 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마구잡이로 뿌려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해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채권의 수명은 당신 수명보다 깁니다. 누군가는 계속 벌어먹고 있다는 거고요. 끝으로, 이러면 이럴수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 시스템이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종국엔 망합니다. 그렇죠. 네. 망할 저도 수밖에 그 얘기를 없어요. 하고 싶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50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국민의 뭐 경제 인구로 따지면 경제 인구의 10%가 넘는 인원이 절벽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회는 비정한 사회일 수도 있지만 존나 아둔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절벽은 나한테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냥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맨 위로 가려고 아기다툼하고 있는 정도밖엔 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 그걸 비정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시선보다는 아둔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시선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요 극소수 니들 금융당국이나 윗대가리들이 벌어 처먹는 거를 지켜주는 정부가 또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런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대다수가 점점 더 이렇게 그 절벽에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 IMF 때 터지자마자 네. 조선일보가 차량 스티커 뿌렸어요. 뭐라고? 태극기 밑에다 다시 뛰자. 씨발 누구 때문에 쫓아갔는데 다시 뛰자라는 말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는 또 빌리자. 서민들 니들이 게으르고 일 안 해서 그러니까. 퍼져 있으니까 쉬다 보니까 또 갚자. 샴페인 일찍 터뜨리고 이지랄 하다 보니까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말도 진짜 웃기지. 그걸 서민들한테 하고 있을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샴페인을 서민이 터뜨린 적이 없거든. 아유.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뛰재. 여기에서 누구 책임인지는 증발돼 버렸다는 거죠. 그걸 거기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조선일보가 지 입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반복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즉 지금 금융당국과 그것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우리 모두 그 시각 교정이 안 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윗대가리 책임 그리고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어쨌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대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금융권이 지금 너무 비대해서 좀 축소되는 게 바람직하대요. 금융권이요? 네, 금융권 자체가 금융권이라면 제1금융권 은행.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저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1년에 네.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이라고 있어요. 영업이익 1조 원 클럽. 네. 영업이익을 1조 원을 넘겼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기아차, 현대중공업 이렇게 5개. 네. 그리고 는 제조업. 그렇구나.
그리고 또 철강 만들고 차 만들고 뭐 저 핸드폰 만들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 신한, KB, 우리금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총 9개인데 업체가 6개구나. 참. 6개 플러스 금융업체 3개. 신한, KB, 우리은행. 네. 이 영업이익이 1조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정상이냐는 얘기죠. 이거는 되게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네요. 금융업만 하는 회사가 제조업이 아니라 수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돈을 굴리는 회사가 1조가 3개나 있다는 거. 2011년에. 그 돈이 지금은 어디서 바뀌었지만, 나왔겠느냐.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겠지만. 그러니까 금융권의 축소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권의 축소라는 게 규모의 축소일 수도 있지만 이윤을 축소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규모라 그래서 대리점 개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바로 이익의 축소라는 거죠. 네. 지나치게 굴려먹는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재윤경 대표께서 하시는 게 롤링 주빌리 운동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희년 운동 같은 건데 희년이 그 종교에서 네. 이렇게 뭐 50년 지나면 아예 빚을 없었던 걸로 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요? 희년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그런 건데 빚 대출 탕감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 일이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쫙 얘기해드린 것처럼 금융사나 정부 당국 우리 사회에 진짜 모럴 해저드, 진짜 도덕적 해이 그리고 책임 소재를 지적질하는 거, 명확히 해두는 거, 그런 교육과 그런 관점의 퍼트림 그런 걸 하고 있고 과잉 대출된 빚 안 갚아도 된다. 그건 채무자의 탓이 아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득이 150만 원인데 카드론 대출 3개, 캐피탈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각각 2건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거 돈을 빌린 사람하고 빌려준 금융기관 중에 어느 쪽이 문제냐? 라는 거죠. 네. 그건 답이 쉽죠. 그렇죠. 소득이 150만 원인데. 물론 많은 분들이 존나 이 앞사파에 빌린 새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니 근데 150밖에 못 버는 놈이 돈은 뭐하러 빌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 말 믿고 사람이 참 건실하게 생겼네. 눈썹이 짙고 헤어스타일이 단정한 걸 보니 참 사람이 건실해서 빚을 잘 갚겠군 하고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본디 돈을 빌리러 오면 눈빛이 비굴하기 마련이건만 저 청년은 이러면서 맑은 콧물이 흐르는데 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서까지 전문적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출을 해줬으면 누구 탓이냐는 거죠. 이런 시각,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이 널리 퍼뜨려지게 하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7억 원 아까 처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매입 채권 추심 업체 한테서 샀어요. 17억 원어치의 오래된 채권을 사서 기부받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17억 원어치를 불을 태웠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내일 17억 원어치를 사왔으니까 그거는 받던 말던 채권 출시업체가 사올 걸 우리가 사와서 그냥 태워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노비문서 태우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성남시에서는 26억 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오늘 태울 겁니다. 토요일. 그렇죠. 잠깐만 이거 나가는 게 저녁이면은 했겠네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알리려는 퍼포먼스인데 그 퍼포먼스의 의미밖에 없지만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지은경 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매입 채권 추심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많이 만나갖고 이제 설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겠죠. 또 금융권 사람들 만나서 야 이렇게 그냥 연체 채권을 이렇게 헐값이 넘기느니 차라리 채무조정하는 게 니네도 이익 아니냐 막 이렇게 설득하고 다니는데 어느 매입 채권 추심 업체에서 와가지고 야 우리 부실 채권 100억짜리 있는데 한 건이 100억이 아니라 100억 원어치가 있는데 그거 1억만 주면 넘기겠다. 헐. 우리한테 1억을 주면 100억어치를 주겠다. 태우든지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런 딜도 들어왔대요. 근데 1억이 없어서 1억은 없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17억 원
성남에서 26억 원이 17억 원을 주고 17억 원어치 사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한 100분의 1 정도 주고 사왔겠죠. 그렇죠. 그럼 뭐 1,700억 원 주고 1,700억 원어치를 17억 주고 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100억 원어치를 줄 테니 1억 을 다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채무 조정이라는 거 하면은 정말 서로가 행복할 텐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느냐? 그게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축해왔던 시스템이 그렇죠. 버는 건 당장은 똑같을 수도 있는데 네. 리스크를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대부 업체 돈 빌려주는 곳이나 은행이 져버리게 되면 그렇죠. 우리 무섭다.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무서운 이유는 망할까봐도 있지만 이윤 1조 못 찍을까봐. 은행에서요 채무 조정 해주는 게 진짜 어느 조찐따가 아닌 이상 어떤 병신이 아닌 이상 들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아둔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정말 그릇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알잖아. 그 채무 조정 해주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왜 안 해주느냐? 얘한테 해주잖아요. 너도 나도 달려올까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황금알은 절대 못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관점을 이동하고 새로운 관점에 눈을 떠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정치권을 두드리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상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무척 지난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은행이 탐욕스러워지면서 지금 쥐고서 벌벌 떨고 있는 상체를 일으킬 때 마사오님 팔처럼 떨고 있는 그 황금알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최하위층을 위한 복지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에겐 국민에겐 복지가 쟤네들한테는 영업이익이군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은행에 있네요, 그게. 국민한테 안 있고. 네. 일단은 청취자분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죠. 금융복지상담센터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희망. 죄송해요. 그래. 그래?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귀에 딱지가 앉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희망 얘기는 끝난 건가요 지금? 희망 얘기 한 5분에서 5분. 근데 그래도 그 얘기는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이견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대출은 그들의 말대로 대출 상품입니다. 우리는 그 대출 상품을 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정상적으로 돈이 갚아지면 은행이고 대부업체이기 때문이지요. 그지요? 정상적으로 안 갚아줘도 네. 그렇게 리스크가 높고 네, 그 지금 한국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걸 2%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에 몇 년 만에 다른 추심업체한테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건 그걸 포기해도 좋을 만큼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면 그 돈은 죄다 대출한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즉 팔고 있는 업체가 큰 소리를 너무 많이 치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착하다. 얼마나 돈을 잘 갚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부실 대출, 대기업에 부실 대출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은행이 서민들 등쳐가지고 대기업들 배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빼가지고 돈 빼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기업으로. 그렇죠. 그런데 걔들은 그 이익을 급여나 이런 걸로 재분배하지 않고 그렇죠. 그 예비금으로 잉여금으로 쌓아고 놓고 예. 있는 거고요.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종국엔 망하겠죠. 근데 그걸 아까 UMC 표현대로 아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한 가지 더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로 퍼즐을 짜맞추면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가? 색인을 드리죠. 일단 86AB회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들은 다 드리긴 드렸고 물론 역사와 개가를 알려드렸지만 그리고 67회를 확인을 하시면은요. 네. 개인의 신용정보나 정보 같은 것을 다루는 곳이 공기업이 아니고 공사도 공공기관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물뚝심송님이 짚어주셨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비영리 뭐였지? 그렇대요.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
아까 마사오님이 이야기해 주시던 것은 액티비에스도 그렇잖아. 아까 마사오님이 이야기해 주시던 도로에서 딱지 많이 끊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 벌금을 내지 못하고 즉결로 넘어가거나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게 56회였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힌트를 드린 겁니다. 정말로 낼 현금이 없어서 못 내기 시작했다라는 건 국가도 알고서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만만한 건 국민밖에 없어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56회 때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못 건드리거든. 기업 전기세 1%는 못 올려도 너네들 주머니에 있는 6만 원이나 3만 원은 계속 가져갈 거야. 그게 기업 전기세 1%거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마사오님은 아까 전에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계량화할 수 없으니까 네. 51회에 물뚝심송 정치부장이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꺼이 속는가에 대해서요. 네. 그 형이 참 많이 했구나. 네. 우리가 많이 한 거야. 좀 쉬기 전에 옷부터 입으시길 바라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김밥을 샀는데 그 저녁에 샀어요. 네. 그걸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그 식탁 위에 놔뒀더니 바로 쉬어버렸더라고. 그래서 트윗에다가 김밥이 왜 이렇게 반나절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금방 쉬었지? 이랬더니 물뚝형이 김밥은 제대로 만들면 원래 잘 쉬는 거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마누라가 그걸 딱 보더니 물뚝형은 모르는 게 뭐야? 그래갖고 내가 푼 버는 줄 몰라. 그 외에도 뭐 부자 되는 법, 그래. 번 돈 잃지 않기, 다양한 것을 모르십니다. 네. 네. 가족 건사하기 이런 거. 뭐 잘하고 있지 가족이야 뭐. 네, 그런 걸로 따지면 마사오님에 비해서는 초고수. 네. 오늘 희망이라고는 딱 한 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복지 상담센터. 소비자건 뭐건 간에 내가 화날 때 화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린 생각보다. 예. 그리고 화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다른 데 풀거든요, 나중에. 맞아.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고착되기 시작하면 다른 약자한테 풀게 돼 있으니까요. 일배가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건 멀리 보면 일배지만 저 한쪽 끝에 절벽에 서 있는. 근데 걔네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날 때 화낸다는 건 거리에 나가 싸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돈 빌려준 은행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돈 빌려준 대부업체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니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 정보 드린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는요. 저는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게 지난 회 대부업에서도 우리가 그 시점의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었나?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거 하나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이고. 우리 28회에서 소비자가 왕은 아니다. 왕이 소비자일 경우만 소비자가 왕이다. 그렇죠. 예, 그랬죠. 여왕 포함. 네.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드리게 되는 이유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소비자가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절대적인 권력을 인격 모독하면서 남용하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딘가에서 자기가 가진 소비자의 권력을 절대 권력으로 가지고 막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그 권력을 이용 못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서 비겁하니까 여기 와서 비겁한 거 아니야. 그렇지. 돈 당당하게 빌리고 당당하게 화내십시오. 여기 대출 조건 왜 이 모양입니까? 할 자세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 진짜 왕이 손님이라고 해도 왕이 손님으로 가서 왕 노릇하면 그게 그지 아닌가? 매우 이제 이 시적 허용과 네. 예, 비유와 은유로 둘러싸인 복잡한 그림에 끼게 되는데 네. 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네. 어렵다고도 할 수 있네요. 네. 하여간 듣고 계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는 스코틀랜드라도 좀 행사해 주시고 네, 독립하기 전에 독립하면 좋죠 뭐.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지만 뭐 있을 때 잘하십시오. 뭐 곧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저희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소비자 다 없어진 뒤에 어디 가서 뭘 할 겁니까? 니들이야말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는 네.
안타깝게도 쟤네들이 망하지 않도록 막아줄 건 또 국민뿐입니다. 예, 고만 탐욕스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사오 기동지휘반장을 보내드리고 옷도 같이 집어들고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주의 에피소드는 86회에 소개드린 바 있는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제윤경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마 91, 2, 3회 사이에 90회부터였나요? DCDC 작가님의 SF 위에 SF DCDC 작가님의 이 신간을 받아보실 분들이 다음 주 초면은 다 아마 책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예. 트윗을 계속해서 잘 남겨주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우리 어제 시간에 마사오 반장께서 춘심회비와 이런 춘심회비 사장과 춘심회비 부자와 춘심회비 만석군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한국 참 각박하다. 그건 뭐 모르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저도 지금 집 이사 와서 좀 더 시내로 옮겼잖아요. 은평구가 너무 그리워요. 인심이 다르긴 달라요. 물론 몇 사람 만나보고 하는 거니까 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네.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직관이 네. 되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직관은 언제나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그건 마치 사람들이 촉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난 지 10분 만에 혈액형 맞추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해야 될까? 네. 근데 저는 UMC네 동네 가보고 혹시 이렇게 그 동네에 살면은 밤중에 거울 보다가 문득 내 코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때 진짜 편리하겠더라. 걸어 나가서 고치고. 예, 걸어 나가서 이렇게 상담 받고 들어오고 이렇게 진짜 쉽겠더라. 여기는 되게 외구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왜요? 어딜 가나 곽재우 장군이 있어요. 여기서 한 여자분을 봤어요. 네.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네. 30m 지나가서 또 봤는데 그분이 옷을 갈아입고 또 있어. 어이구, 이런. 심지어는 키가 커지거나 작아져 있어. 네. 돈값술까지. 이야. 네. 홍위 장군들이 넘쳐나는. 네. 애국 애족의 압구정에서. 저희 사무실은 압구정이 아니고요. 마포입니다. 예. 네. 약간 방송 와서 그런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민심이 흉흉할 땐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되게 많은 분야들을 뒤져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무반에서도 보면 소수의 욕심만 채워주는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으면 다들 스트레스 받아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욕심을 채운 새끼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심해요. 내가 이걸 뺏길까봐. 저 새끼들이 다 내 적으로 보이고. 네. 마치 전경들 처음에 중대장들이 수업해주듯이 저 앞에 서 있는 저 집회하러 오신 분들이 왜 적인지를 계속 뇌에 각인시켜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새끼들. 다 먹은 놈들이 그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복이나 부나 복지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으면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
마사오 기동치제 반장님도 불행하실 거예요. 모든 지방이 다 자기 배에 모여 있으니까. 상도동의 지방이란 지방은 근데 지금 혹시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 받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옷을 그렇게 다 벗으시고. 복도 갔다 왔어? 화장실. 신고할 거야? 아, 화장실. 난 또, 깜짝아. 나도 양심이 필요 없구나. 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양심은 있지. 네. 뭔가 경양식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추석 그 다음 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암울한 얘기를 돌림 노래처럼 5분에 한 절씩 계속 들려드림. 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IT와 관련된 공포, 시사 공포, 그 알실만 다룰 수 있는 애프터뉴스죠? 뭡니까? 왜 저한텐 얘기 안 해준 거죠? 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TV에서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돌려버리고 싶겠더라. 네,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네요. 네. 남의 나라 얘기다 하고 생각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트로피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네. 예. 다음 주에는 IT 시사 이야기와 웨스테로스 시사 이야기로. 좋네. 웨스테로스 역사 이야기로.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좋네요. IT로 암울한 현실을 일깨워준 뒤에 또 다른 세계로 외유를 보내주는. 그렇습니다. 네. 병주고 약주는.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당근과 채찍 전략. 네. 근데 그때 얘기했던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 얘기가 재밌긴 해. 처리 많이 하게 되네. 근데 그거 진짜 변호사만 먼저 구합시다. 얘기가 재밌긴 해.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이용 수석 상임 수석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